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국공립 초중고 교사들이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단체들은 낮은 임금 등의 처우 문제와 더불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들면서 교권이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난 수요일, 서울 시민들은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로 인해 대혼란을 겪었는데요. 이후 관계 당국 간의 책임 떠넘기기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 문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은 거리낌 없이 선생님에게 소리칩니다. 왜요? 왜요? 심지어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벌어집니다. 되게 수치스럽고 교직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수업 태도가 나빠도 벌을 주기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말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도입하면서 벌점을 주는 정도 외에는 마땅한 훈육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적인 그 매도 들지 마라, 어떤 벌도 주지 마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여기에 부모의 과도한 집착도 원인이어서 실제로 교원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은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교권 침해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현상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세 분 주변에는 혹시 교사가 있나요? 네, 제가 교사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 진짜 요새 이런 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처우보다는 주로 이제 교권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 학부모님들의 일종의 갑질 뭐 그런 것도 심하고, 어떤 선생님은 지금 진짜 소송까지 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아, 소송까지? 예. 학부모가 소송을 건 거예요? 예. 그 선생님을 상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때리거나 어떤 그 명백한 학대를 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구나. 네. 예,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권은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이 589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년도가 303명이었는데 네. 거의 2배 가깝게 늘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5년 미만의 근속연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학교 선생님은 최고의 직업, 뭐 최고의 신부감, 최고의 신랑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가서 겪어보니까. 네. 네. 어찌 본다면. 여기에 이 단순한 숫자에 지금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신입교사 탈출 러시가 있다는데 선배 교사들을 보고 내가 이 직업으로 지속성을 갖고 업으로서 평생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이 교사인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들끼리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 쪽긴 하지만 고객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깨도 짚지 마라, 매니큐어를 칠해도 뭐라고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교사분이 그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글이 소개된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참 교사는 단명한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 이 선생님 표현이지만
아동 기분 상해죄로 고소당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정서적.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요. 학교 내는 아니고 이게 어린이집 문제였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고소가 들어오냐면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월요일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담당했던 선생님 반으로 보냈어요. 그게 한 연령 어린 반이었습니다.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어요.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겨우 무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고소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아이를 기저귀를 2개 채웠다라는 이유로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 거는 정말 이 수치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입 교원들이 퇴직을 하는 게 낮은 처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그건 알고 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처우가 어떤지를 모르고 선생님이 됐을 리는 만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나는 월 1,000 받을 줄 알고 갔어 봤는데 200밖에 못 받더라. 그러니까 그만둬.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낮은 처우라는 걸 알고 갔지만 그것이 다른 걸 통해서 상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네. 더 거꾸로 지금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교권 침해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게 좀 있나 찾아봤더니 경남도에서 2023년도에 교권 실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힘든 이유를 보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와의 마찰이 제일 높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뭐예요? 과도한 업무가 70%가 넘더라고요. 많이, 잡무. 네. 교사들의 잡무는 옛날부터 말이 참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네. 그 외에 또 이제 처리해야 될 잡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네, 과도한 스트레스나 경무에 시달려서 건강을 해친다거나 이런 경우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란 말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분위기가 저는 사교육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대부분의 거를 배우고 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다 아는 거니까 잘 안 듣게 되고 학부모님들도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갑질 아닌 갑질을 많이 하세요. 저도 학원 알바를 좀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대를 하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주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네. 서비스를 그래서 제대로 그런 버릇이 이제 학교에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습관이 약간 또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도 뭐 눈치를 채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군사부 일체라는 표현을 쓰면 스승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지식 전수자가 아니라 결국은 전인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까지 깔려 있는 건데 이제 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바라볼 때 그런 것은 뭐 쳐다도 안 보는 거고 결국 그 지식 전달자, 그다음에 성적 향상자 이걸 주되게 바라보는데 거기서는 학원 강사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더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학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층위가 있기 때문에 편견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업의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학원보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교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교육 붕괴와도 정말 그렇죠. 밀접하게 있는 겁니다. 일단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국가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선 당연한 선택이에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너무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위에 대학을 넣으려는 이 욕망. 왜냐하면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이 사다리를 어떻게 내가 확보해 갈 것인가. 학교가 이 부분을 담보해 주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제 또래 학부모님한테 상가에 있는 학원들 건물 앞을 지나는데 학원 선생님이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때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을 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적을 향상시켜 주니까. 근데 동일한 잣대로 학교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학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부모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이제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거를 학교에서도 하는 거죠. 자녀 숫자가 이제 예전처럼 많지 않으니까 많아야 보통은 이제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이제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군대에서도
네,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런 문화가 있고 심지어 직장에도 네. 부모님들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학교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 저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대학에서도 네. 학점 나오면 그런 얘기. 부모가 학점을 이해로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전 뭐 수업 시간에 미리 얘기를 하긴 합니다. 부모님 오시면 더 깎을 거라고. 네. 아, 나 그 얘기 듣고 야, 실화냐 그랬거든요. 아니 저는. 저는 부모의 손길이 과연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제가 들은 얘기는요.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대형 로펌에 취직한 한 변호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연차 때 업무량이 상당한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라고 이 파트너급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논외가 됐다는 얘기. 심지어 기자를 할 때 저희가 경찰서를 도는데 그때 이제 부모랑 같이 돌아서 이제 해고가 됐던 사례도. 아, 기자가 부모라고 해주는다고요? 예, 그 인간의 이것도 처음 들어봤다. 그런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많네. 야, 그 기자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네. 저 초등학교 때 가면 해도 기억이 나는 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콩나물 교실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반반에 80명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아야 30명? 아니 20명에서 27명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아이들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생겼는데 그거에 비해서 업무량은 더 늘어났고 교사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관심과 또 충돌이 되는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교권은 더 떨어지게 된 것 같고 근데 모든 일에 다 명함이 있듯이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맞아요. 선생님은 이게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예. 선생님께 체벌을 당해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네. 생각하고 뭐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는 거 정도는 그냥 뭐 뺨도 이렇게 맞고 막 뺨 맞는 것도 새록새록 그렇고 납니다. 예. 그냥 당연히 선생님이 가하는 폭력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불과 한 20년 전이거든요. 예. 저도 88, 9년도 중학교를 다녔는데 하루에 5대를 안 맞으면은 왠지 집에 가기가 좀 꺼려지는. 진짜요? 예. 아, 모범생 아니셨어요? 모범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았군요. 모범생들조차도 한 5대 정도는 맞아야 오늘 일과가 다 된 것 같은 개운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같다는 느낌도 네, 들어요. 예전에는 학생 인권이 너무 좀 많이 무시되는 측면이 바로 있었으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세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헤아려지는데요. 이게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게 나왔냐면 아주 똑단발로 귀 밑 1cm.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왜 규정을 강제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여학교를 다녔는데 무슨 군사 구호 같은 걸 뭐 예측해서 체육 시간에 근데 제가 반장이어서 그걸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불려나가서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엄청 맞았단 말이에요. 막 머리도 맞고 뺨도 맞고 고무로 막 이렇게 맞고.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어디에 항의할 생각 1도 못했어요. 항의하는 그런 것도 몰랐고요. 항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당연히 없었죠. 용인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 이렇게 체벌의 대상으로 돼도 돼? 훈육의 이름으로 해도 돼라고 해서 조례가 생겼는데 그게 현장에선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수용이 되지만 같이 가져가야 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제작진 중에 한 분은 중학교 졸업식 전날에 머리를 밀렸다고. 네. 졸업 전날에.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추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 그럴만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숱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대나무 뿌리가 있어요. 대나무 뿌리가 마디가 되게 촘촘해요. 네. 그걸로 어디를 때리냐면 손바닥 펴기하는 게 손등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손등은 살이 없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선으로 때려요. 아주 그러니까 뼈마디를. 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자. 네. 뭐 죽어요. 아파갖고. 근데 이것도 약과예요.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이분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딱 들어오시면 칠판을 그러니까 세로로 그러니까 구획을 한 5개를 나눈 다음에 맨 위에 문제를 하나씩 적어요. 그래서 번호를 불러서 풀게 해요. 나와서. 네. 근데 정답 틀리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벌리게 해서 사타구니로 꼬집었어요. 근데 네. 제가 남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여고에서 그 짓을 하다가 쫓겨와서 우리 학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을 상대로
그랬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건 네. 실화예요, 제가. 뭐 차마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그런데도 아무 얘기를 못 하고 맞아요. 예. 네. 학교를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점을 바로잡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시절 선생님들의 별명만 떠올려봐도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교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는 게 미친 개. 피바다 피바다 있어 KGB 있었고요. 네, 게슈타포가 있었고 게슈타포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 선생님마다 그 무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시그니처 무기. 근데 그게 이제 뭐 맨질맨질하거든요. 네. 수십 년간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지금 이제 선생님 규탄의 자리는 네. 아닌데 과거에 지금은 그런 그랬다. 분들이 안 다들 계시죠.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전사 속에서 나왔던 네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예, 예. 항상 편향 다음에는 역편향이 온다고. 네네네. 그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맞으셨던 분들이 학부모가 돼서 뭔가 그 항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 과거에 이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체벌을 당했거나 이랬던 기억을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분명 투영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좀 여담인데 어떤 분을 한 분을 제가 만났냐면 중국 시명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국에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근데 거기는 제도가 1학년 때 담임이 되면 그 반 학생 그대로와 담임 선생님이 6학년까지 계속 같이 간대요. 졸업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서로를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속속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좋게 보면은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네. 말 그대로 6년을 같이 보내게 되니까 뭐 다 알게 되는 거고 특성도 다 파악하는 거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익숙함에서 나오는 네. 잘못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럴 건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전인 교육이니 뭐 인성 교육이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꺼낼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이것이. 중고등학교는 특히 그런 것 같고 제가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알림장이 와요. 요즘은 전자로. 네. 근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옵니다. 친구를 물지 않습니다.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하이라이트까지 쳐서 보내시는데 야 여기는 교실이 아니구나 정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학년이라서 이런 교육에 더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인성교육은 거의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전인격적인 형성에 교사가 관여하겠다라기보단 당연히 좋은 대학을 몇 명을 보내는지 인서울을 몇 명을 하는지가 만약에 학교의 목표가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놓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다들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시네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반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과거에 이제 너무 과도한 교권 때문에 피해받았던 학생들의 사례가 분명 존재하고 지금은 또 이제 학생 인권이 더 중시되면서 반면 교사분들의 인권은 좀 낮아진 듯이 보이지만 분명 이 합의점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이루어졌기 네네. 때문에 사실 시간의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 교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조건 이 아이들과의 갈등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섣부를 수 있겠다. 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외에 다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분명 사교육이 성장했고 이거를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 사교육의 부분을 인정하면서 공교육이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이죠. 네. 네. 그런 같은 경우.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뭐 학생들이 뭐 수업을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방해하거나 교사를 폭행하거나 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와서 뭐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작이었죠. 예. 그렇죠. 이게 어떤 한 교사의 어떤 그 개인적 노력과 헌신으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네.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제도의 문제도 봐야 되고 MC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공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네.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방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교육이.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어찌 보면 거기서 비롯되는 파편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요즘 그 학부모님들 만나 보면 물론 이렇게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고 막 공부해 잘해야 돼 압박하는 학부모님들 분명 계시지만 또 반면 아이들이 꼭 공부로만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신 부모님들도 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현실일 수도 있으니까. 네. 진짜 왜냐하면 정확한 형식. 공부로 성공하는 확률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러 가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르들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냥 아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과정을 교육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교육의 변화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관점 전환도 필요하죠. 제 주변에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니 아버님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저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왜? 그럼 저는 그 돈으로 대학을 안 가고 일찍 창업을 하겠습니다.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카페를 차렸다라는. 네. 근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근데 그것도 뭐 경험일 공부죠. 수 예. 있죠. 예. 그 나이 때 또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인데 그렇습니다. 사업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네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으로 요 주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정원 그리고 한민 문화심리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29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3분이 지난 6시 32분 서울에서도 경계경보가 내려졌고 41분엔 위급 재난 문자가 서울 시민과 일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송됐습니다. 집에 있는 생수랑 뭐 햇반, 뭐 라면 정도를 챙겼죠. 죽을까봐 무서워서 울었어요. 대혼란 속 20여 분이 지났을까? 이번엔 행정안전부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잘못된 발령이었단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 뭐야 이 말이었거든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번째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때 세 분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 거주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편안하게 잘 자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경기 도민이시. 네. 저도 대전이라. 근데 이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카톡방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이유가 나오질 않으니까 맞아요. 혹시라도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단톡방에 있을까 싶어서 단톡방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엥 하고 되게 크게 나왔는데 제가 아이랑 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안 깨고 저도 뭐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2번 울렸을 때 또 별 감흥이 없었는데 저희 남편이 깨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습경보가 울리고 이런 상황을 좀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 당연히 이거 무슨 일이야 하는데 먹통이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일어나서 그 문자를 봤을 때 심경은요. 만약에 이거 실제 상황이었으면 나 죽었겠구나 이거였어요. 아이가 지금 울면서 뭐 죽었을까봐 뭐 무서웠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83년도에 뭐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타고 남한으로 왔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왜냐하면 어렸었던 시절이라 점점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를테면 88 올림픽 이런 게 기억이 남아 있고 한데 막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란 건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 났구나. 나 정말 위험해질 수 있구나. 우리 식구 죽을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 80년대를 살아왔던 이 어린이가 커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정말 시민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시점에 현재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경보를 못 들었으니까 다행이지. 저는 또 경기도 북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접경 지역이거든요. 더 위험하실 수 있는 지역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경보를 들었으면 아마 더 놀랬을 것 같아요. 만약 경기도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 아까 이제 이웅평 대위인데 그 난리가 났던 게 코건이 하나 있고 중국 민항기가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진짜로 뭐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연식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네. 저는 요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딱 오시면 MBC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선 네. 집중 시작이 7시 5분이기 때문에 한 6시쯤 되면 이제 MBC 오거든요. 네. MBC 왔는데 뭐 갑자기 울리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뉴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딱 그 시점에 어떤 뉴스가 왔냐면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남쪽을 향해서 쐈다는 게 속보가 또 올라왔어요. 네. 근데 서울시 위급 재난 문제는 왜가 없었지만 저는 그냥 이게 매치를 시킨 거죠. 이것 때문에 했나 보다. 뭐 저는 이제 직업이 뉴스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을 뿐인데 자다가 만약 이걸 받은 분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진짜로 이거 실제 상황. 얘가 뭐가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지금의 요 상암동에서 막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그 시선 집중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음 날 조간에서 막 화가 나는 게 기사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데 그때 여기서 축제장에서 폭죽놀이를 했는데 이 소리를 그러니까 그 포탄 터지는 소리로 시민들이 착각을 한 건데 뭐냐면 그래서 막 시민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포탄 소리 비슷한 게 난 거예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쿠데타에 대한 어떤 거냐면 악몽이 있잖아요. 이게 매치가 되다 보니까 상상이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하고 했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죽 소리였다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깔려 있는 게 뭐 이게 뭐 오발령이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걸 떠나서 그때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기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거를 자극해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쟁이나 재난 참사 같은 일을 겪으면은 이게 이제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그 심리적 상처가 이제 트라우마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죠.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6.25 세대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 비행기를 못 타십니다. 그 피난길에 그 쌕쌕이라고. 그때 쌕쌕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전투기. 그거 만나셨던 기억 때문에 제트 엔진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엄청 걱정을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다행히 늦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괜찮으셨는데 만약에 들으셨으면 엄청 그 연로하신 나이에 큰일 날 뻔했죠. 그 경보 자체의 놀라움도 있지만 이제 제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론가 대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아이들 깨우고 막 뭘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기억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당황스러웠던 거는 재난의 종류를 알아야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를 결정할 텐데 이 경보 문자에는 재난의 종류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질 않으니까 이거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당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건하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잠산이 뭐니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는 다른 사안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냐면 맞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국가가 재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국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국가를 믿고 안심하시고 뭐 하세요가 아니라 무대 책임게 다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발령이냐 아니냐라고는 그 다음 단계의 논란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윤석열 정부 안보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무인 정찰기 드론이 서울 상공에 떴다는 거죠. 뭐 용산을 스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국민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낙탄 사고 강원도에서 났을 때도 시민들한테 설명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었으면 이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 떠넘기는 태도가 이게 집권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게 안보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안보 이런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는지가 안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집권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 정부를 탓하면서. 그렇다면 책임 있는 모습 근데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 안보 문제 관련해서도 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재난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취했던 태도를 보면서 아 진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12구 참사 이후에도 사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나의 생명과 안전은 나 스스로 지켜야겠구나라는 사실 그 두려움, 공포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는데요. 네. 거의 뭐 지진이 나는 동시에 문자가 날라오고 뭐 스즈메 문단 속에도 그런 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 그 문자의 기본이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재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인상을 좀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뉴얼이 없다는 시스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자 서울시 그러니까 경위가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행정안전부 그 민방위 통제본부가 거기서 지령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령도 이런 데는 실제로 경계근무를 발령을 했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지령 방송을 했고 서울시가 그걸 접수를 해서 도대체 뭔지 해갖고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상. 뭐냐면 국가 부문과 시민 부문이 어떻게 지금 그 만나는 거는 둘째치고 국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조차 지금 악귀가 안 맞았다. 라는 거잖아요. 전 연락이 안 됐다는 사실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중한 상황, 이게 아주 예측 불허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북한이 미리 통보를 했었습니다. 일본한테는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NSC 대통령 같이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게 실패를 했는데 실패해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예측되는 상황에 NSC 열어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뭐 미리 알았다는 건가요? 그럼 실패할 거라는 걸? 미리 그러면 점검을 안 했다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탓하고 누구 탓하고 오버했다, 과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만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뭐 과잉 대응이나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과잉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언중 요구나 이런 데서 이제 자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다시 뭐 반복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자기 정당성을 펴는 논리도 논리 나름이다. 이거는 과잉 대응이 아니라 너무 과소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고 기본 정보를 안 준 거잖아요. 대응이 과잉이 아니라 자의식이 과잉이신 것 같아요.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아니 자기애성 성격으로 누구라고 말씀? 이거 분명 사과해 서울 시민분들께 사과하고 사후 이런 재난 사태 때 어떻게 경보를 발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확실하게 점검하겠다 이 이야기가 사실 국민들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발령이 아니고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거기에는 이런 심리가 깔리는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욕하냐? 그죠? 이런 심리가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우리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욕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열심히 한 거 이전에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잘이 빠지고 그 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것을 열심으로 바꿔버린 거죠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뭐 일본보다 10분 늦게 보냈다는 게 그렇게 열심히라는 느낌도 안 드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일본의 그 J 얼러트라는 그 시스템이랑 그 문자 내용 비교한 걸 봤는데 일단 11분이라는 건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일 텐데 11분 실제 상황이면 지체됐죠. 거기서 뭐 그렇죠. 상황이 발생해도 한참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본 문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사일 지금 바로 미사일이 발사됐을 수 있으니 지하나 뭐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장소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나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요. 아이와 노약자를 대피시키십시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옥상으로 가면 돼? 그랬더니 옥상 가면 죽음을 더 빨리 자초할 뿐이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나뉜다고 해요. 이게 생물 테러전으로 만약에 하면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정말 뭐 공습 경보의 상태이면은 지하 아니면 지하철로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조차 전혀 없었고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제가 집을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알아보면서 좀 느꼈던 게 예전에는 이제 뷰가 좋은 고층 층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층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안전 문제. 혹시라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대피하기 용이한 곳은 저층이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비어있는 데가 고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층에 사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스마트 앱 대피소 지도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피소 조회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조회해 보시면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갑자기 대피해야 될 경우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지도 알려준다고 하고요. 이건 아시죠? 고층에 있을 경우 대피할 때 계단 엘리베이터는 쓰면 안 되는. 계단. 네, 무조건 계단입니다. 대피 시에 뭐 식량, 응급 약품, 손전 등을 챙기시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잖아요. 정말 당장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제가 알겠습니다. 좀 알아본 걸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 국가의 역할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참사가 몇 번 발생했을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요번도 아까 이제 제가 행안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를 이야기를 했던 것도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결국 그 얘기로 귀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었다는 거고요. 지금 수방사로부터 어쨌든 서울시는 뭐 들었다라는 건데. 근데 또 뭐 국방부는 부인하고. 네,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방사의 그 관할 그 영역도 아닌 겁니다. 이게 또 이 서울이 아니니까요. 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선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매뉴얼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부터 사실 점검을 해야 되고 저는 정말 반성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잖아. 당신들이 탄핵해서 정말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국가적으로 부끄러운데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가 들은 방송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 사태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12구 참사 때도 이태원 그 현장과 관련한 보도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이 제목이요. 국가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 현장에 그 안전을 갈구하는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국가가 그곳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수해 났을 때 그 반지하 방에 거주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계셨잖아요. 그때도 참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어했죠. 어떻게 자기네 집에서 자다가 수몰돼서 사망할 수가 있지? 지금 2023년인데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내놨던 대책이 반지하 방을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어이없지만 그 대책을 보면서 더 어이없어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지?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것인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그냥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면 그냥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누구라도 좀 정부든 서울시든 누구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면피에 급급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위급하고 정말로 어떤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되게 무서운 상황에 그러니까 만약에 봉착을 하면 꼬마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설령 그 옆에 없었다 하더라도 면피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때 내가 그 옆에 없었을까를 자책을 하지.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당연히 국가를 찾지. 어디를 찾아요 그러면? 근데 왜 면피하냐라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참사가 거듭해서 반복이 되고 그때마다 그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각성이 되고 뭔가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여기서 오는 사실은 실망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데 있는 건데 생명과 그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걸 그러니까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하소연할 때조차 없구나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도 뭐 안전앱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위급 상황에서 인터넷 구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대피소로 피신하면 된다라고 정부 설명하니까 그 대피소에 한번 가봤더라고요. 제대로 문도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촘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까도 정부에서 너무나 간단한 해법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지하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지하에서 못 살게 하자라는 게 사실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지상화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뭐랑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요. 전세 사기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상화하는데 예산 또 들어가니까 맞물려가지고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지상화의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굉장한 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면 안보만의 문제인가? 안보도 상당히 큰데 이런 사회 여러 곳곳에 참사의 현장에 뭐라고 수습을 제대로나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엊그저께 어제인가 기사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외국 정상들을 초대해가지고 무슨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요 사건 때문에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하는데 이제 의료 현장 그 이제 한국의 의료 그러니까 현장 방문해서 이제 그 체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몇몇 정상이 불참을 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또 불참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피로감 때문에 불참했다. 이 바로 요것 때문이었다고. 이 불안감 때문 바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북한 때문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금 전 세계에 주지 않았습니까?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고 막 이게 뭐 경제나 이런 쪽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무감각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이거 민방위 훈련이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 거꾸로 왜가 없고 어떻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땐 국민 탓을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이 국민에게 안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혀 손을 넣었다고 뭐 표현은 과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디렉션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전 그 이야기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투석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기계가 오작동이 나서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그 새벽에 그 정도로 현장에서 혼선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이번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국민 탓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들을 또 모든 걸 서울시로 몰아가면서 중앙부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그 감각 이것 탓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드러난 게 이번에 오발령 사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게 좀 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그 비용을 치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바뀌는 기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에서 어찌 본다면 오는 답답함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 장원 같은 경우는 답답해서 본인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상세하게 찾아보셨더라고요. 네. 유용한 정보였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뭐 국가나 서울시에서 일단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우리라도 찾아야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세금 내는 거 아깝다. 세금 내는 거에는 내 재산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다. 내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똑같은 세금을 내도 이제 마음 편하게 흔쾌히 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는데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 그런 계기적 사건이다. 이 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올라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